네, 안녕하세요. CJ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언어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유형이 대단히 단순하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연습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충분하게 잘 발휘하셔서 집중력 있게 준비하신다면 그 준비 기간 동안 그 준비하는 노력만큼의 효과를 톡톡하게 거둘 수 있는 곳이니 명확하게 잘 준비하시고요.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공부하지 않게끔 그리고 요령껏 전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각 문제 유형별 접근법과 해결 방법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CJ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언어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능력 소개 부분 보시면요. 단어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 능력 그리고 주어진 글을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두 가지 큰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 어떤 회사들보다 문제 유형이 단순하고 유형 자체가 적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유형에 대한 집중력 있는 연습을 통해서 이 연습의 효과를 충분하게 내실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80문항 중에 23문항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독해 문제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보시면 역시 그 두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었고요. 단어 관계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서 의미 파악이 어려운 단어가 조금 출제되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어휘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어려운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제시문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글들이 출제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만한 수준의 그러한 제시문이 나왔기 때문에요. 읽는 연습에 대한 부분만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얼마든지 변별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하반기 기출 키워드를 보시면 별이다라든가 엔간하다 또는 천자문, 할랄푸드의 특성 그리고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 수준의 차이 등등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어휘들이 나와서 조금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CJ 어휘가 매우 어려운 것이냐 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출제되니까요.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전제로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겨우겨우 읽어질 만한 수준의 글들을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자주 접한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죠. 자, 유형별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들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로서 11문항 정도가 출제되고요. 한 문항당 20초라고 교재에서는 못 박아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것도 문제에 따라서 20초 안쪽으로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 30초, 40초 시간을 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기계적으로 한 문제당 몇 초 이런 시간 자체를 정해 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는 것이 무조건 한 문제당 20초 안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단어 관계 유형은 두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요거는 문제를 좀 봐야, 예제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선택지에 제시된 단어를 빈칸에 넣어보면서 두 단어의 관계가 같게 되는 단어들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예제를 보셔야 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예제 문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학습 전략은 일단 CAT 핵심 학습 노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실 만한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관련된 자료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유의관계나 반대관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념해서 정답 단어이건 오답 단어이건 좀 챙겨놓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교재가 이 해커스 교재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답 단어가 더 중요하고 오답 단어는 덜 중요하고 이런 거 결코 아니고요. 각각의 단어들의 어휘, 수준과 종류와 그리고 그 성격들을 봐두는 것이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예제 문제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단어 선택형 문제입니다. 단어 선택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쌍이 같은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시오라는 이런 워딩으로 물어보는데요. 두 개의 단어를 주고 나서 이 두 단어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되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요거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어휘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유의관계와 반의관계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아주 기상천외한 관계를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면서 당황해 하실 법도 한데 실제로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야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냥 만나고 나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일단 자주 나오는 관계들, 자주 나오는 어휘의 관계들은 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대 B의 관계를 주고 나서 C와 D 자리에 들어갈 단어의 쌍이 뭐야?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어휘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CJ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고요. 이러한 어휘의 상관관계, 즉 A 대 B의 관계를 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들이 주로 출제되는가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유의관계 출제됩니다. 앞에 해설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두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 유사한 단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따라서 유의관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죽음 대 사망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유의관계인 거 금방 파악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등호 너머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하는지 역시 선택지에서 바로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의관계 나오니까 또 뭐가 나올까요? 반의관계도 나오겠죠. 실제로 사전적 의미로 반대되는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다르니까 반대되는 뜻이니까요. 반의관계인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의관계는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검정색과 흰색도 우리가 반의관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요 위쪽에 있는 반의관계와 아래쪽에 있는 반의관계 두 종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종류는 좀 결이 다릅니다. 즉 삶과 죽음 같은 경우에는 중간 항이 존재하지 않는 무조건 이것 아니면 저것일 수밖에 없는 반의관계이고요. 검정색과 흰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수많은 회색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상대적인 반의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인 반의관계와 상대적인 반의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선택지에서 이런 절대적인 반의관계, 상대적인 반의관계가 섞여서 나올 경우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반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반가운 마음에 성급하게 답을 골라서 오답이 발생하는 경우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아무리 쉽고 간단하고 가장 전형적이고 시간을 가장 덜 써야 하는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유형이라고 인지하시고 그렇다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선택지를 좀 꼼꼼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A 대 B의 관계로 반의관계가 나왔다고 해서 선택지에서 절대적인 반의관계, 상대적인 반의관계가 모두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먼저 띄는 반의관계를 무조건 고르는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쉬운 유형일수록 고정되고 정형적인 유형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꼼꼼함을 잃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포함관계입니다. 포함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종류로서 들어가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에는 승용차가 있죠. 그러면 차의 종류에는 트럭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는데요. 차의 종류 중에 하나가 승용차니까 얘가 상의어고 얘가 하의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다시 대형 승용차가 있고요. 소형 승용차가 있고 중형 승용차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종류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승용차와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가 상의어가 되고 얘가 하의어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함 관계는 상의어와 하의어 개념, 즉 종류로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종류로서 들어가는 포함 관계는 고정불변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승용차가 무엇과 붙었는가에 따라서 상의어가 되기도 하고 하의어가 되기도 한다. 즉
무조건 상이어이거나 무조건 하이어이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단 인간 같은 어떤 추상적인 느낌의 단어는 무조건 상이어일 것만 같고요. 강아지 같은 구체적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이어일 것만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 상이어와 하이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 단어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 여러분들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함 관계부터는 방향도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호 왼쪽에서 상의어, 하의어 순서대로 나왔으면 등호 오른쪽에서도 상의어, 하의어 순서 그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등호 왼쪽에서 하의어, 상의어 순서대로 나왔으면 등호 너머에서도 하의어, 상의어 순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의관계와 반의관계는 사실상 그 순서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요. 포함관계부터는 이러한 방향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들이 나오냐면 용도관계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용도관계는 예를 들어서 칼은 절단을 위해서 써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관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는 교육하는 행위를 하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주 출제되는 관계들이고요.